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나왔습니다. 네. 실업률은 개선됐는데 취업자 수가 예상에 못 미쳤고요. 네. 8월 고용보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혼조, 실업률은 좀 둔화되긴 했지만 네. 신규 취업자 수가 좀 6월, 7월 것도 하향 조정됐고 8만 6천 명 정도가요. 네. 그리고 8월 수치도 예상보다 못하면서 보통은 6월, 7월에 하향 조정되면 최소한 예상보다만큼은 나와줘야지 네. 그래도 시장이 안도할 수 있었을 텐데 6월, 7월도 하향 조정되고 예상보다 못했던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 시장이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연준 위원 2명, 네. 월러 연준 이사랑 윌리엄스 연준 위원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됐고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아니다.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9월 FMC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더 반등을 했고요. 네. 반대로 11월, 12월 금리 인하는 빅컷. 그러니까 9월에는 25bp 금리 인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가 더 나빠져서 빅컷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고용지표 결과도 있었지만 이에 따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믹스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8월 고용보고서에도 시장이 좀 안도할 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부정적인 부분들 특히 부각이 됐는데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과하다는 의견,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MBR에서 경기 네. 판단을 하는 기관에서 보면 뭐 아직까지 3분기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까지는 7개 항목 중에 하나만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여전히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물론 경기 침체라는 게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몇 분기에 옵니다, 몇 분기에 옵니다, 언제 옵니다 알 수 없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전조 현상들을 간과할 수도 있고 좀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24년 GDP 성장률 전망이 블룸버그 컨센을 합친 건데요. 지지난주에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4년 하반기, 25년 1분기 수치가 상향 조정된 결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아니냐에 대한 공포 심리에 휩싸이는 동안에 아틀란타 연은이라는 데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GDP 나오라 그래서 해당 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을 하는데 현재 2.1%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2.1%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급격한 경기 침체를 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심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공포감이다. 뭐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포 심리에 따라서 시장의 급등락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여전히 2%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계속 확인해 봐야겠는데 11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11일에는 CPI, 12일에는 PPI가 발표되는데 두 지표 모두 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헤드라인 CPI는 2.9에서 2.6으로 헤드라인 PPI는 2.2에서 1.7로 큰 폭으로 둔화되거든요. 유가 영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근원 CPI와 근원 PPI가 7월하고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유가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는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근원 물가 지수까지도 둔화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헤드라인 CPI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유가 하락, 이 또한 경기 침체의 증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워낙 세게 들어와 있어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물가 안정은 결국 금리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물가 안정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안정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네. 추석 지나고 바로 19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는 9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는 뭐 확실해 보이고 증시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너무 크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총 9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준이 제시한 6월 달에 제시한 금리 인하 폭을 보면은 26년까지 9번이고요. 이게 좀 변하겠죠. 변한다 하더라도 26년까지 11번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피력되고 점도표가 좀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나빠질 거다, 경기가 나빠질 거다. 그렇게 보기엔 좀 과하다라는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쁜 영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경우들을 방점을 찍어준다면 시장에서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큰 흔들림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키는 미국 GDP 성장률과 물가 전망인데요. GDP 성장률은 블룸버그 전망치가 더 높고요. 물가 전망은 블룸버그 전망치가 더 낮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주지 않을까.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잡히고 있구나 라는 시그널을 던져줄 경우 시장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좀 좋은 그림들을 쭉 그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 영향을 단순히 그냥 보기보다는 펀더멘털을 좀 챙겨보자라고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또한 시장에는 부담이라는 분석이 네. 있습니다.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 부동산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네. 장기화되다 보니까 웬만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도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미국 대선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거나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중국이 올해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환율 변동성과 맞물려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펼치기에도 좀 주저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려 있는데, 저는 지금 중국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거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23년 8월부터 경기 부양 정책이 세게 들어왔고 11월에는 재정 정책, 올해 2월에는 지준율이나 올해 3월에는 금리 인하, 최근에도 경기 부양 정책 펼쳐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전통적으로 9월, 10월에는 유동성을 많이 풀어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보다는 4분기가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불안정한 흐름을 장기화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어쨌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예상되고 있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22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겠다. 6월, 9월, 12월 뭐 그런 정도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유로 약세, 달러 강세냐? 그와 맞물려서 이제 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네. 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또 이제부터는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격차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과정이지 네. 다시금 움직이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유로화가 움직인다든지 달러가 크게 움직이는 그림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차를 두고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유럽 경기 회복에 의한 달러가 좀 약해지는 그림들은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CB 이번에 금리 인하 유력하지만 환율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최근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WTI 보니까 60달러대로 쭉 내려갔고 네.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유가는 수요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다,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되고 여기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유입되다 보니까 가파른 하락세로 70달러를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또한 물가 안정, 그로 인한 금리 인하, 그리고 소비 여력 확대,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고, 그리고 미국 소비 여력을 좀 더 높여주고 글로벌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일부는 유가 하락이 또 다른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겠지만, 네.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나쁜 그림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좀 더 좋은 그림들을 열어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 시간을 좀 지나면서 소비력을 높여주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고 앞으로 시장 분위기 좀 반전시킬 만한 요인, 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최근 이슈되는 것은 경기 침체 공포,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청산 물량,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기가 악화된다, 침체로 간다는 시그널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점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단적인 예로 8월 말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증시는 반등을 좀 탄력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면 좀 시장은 좀 우호적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경기가 괜찮다, 실적이 괜찮다라는 금들을 보여주면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는 제어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에 따른 반등 신호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7월, 8월, 이제 9월도 지나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이 되면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고 3분기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이 지표들이 얼마큼 선방을 했는지 확인하신다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9월 후반부까지는 좀 변동성을 경계하되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좀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펀더멘털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밴드를 좀 설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코스피의 뭐 하단 지지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늘 장중 아침에 2,500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바로 회복을 했죠. 2,450, 2,470선대가 일단은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벨은 직전 저점 2,380이었죠. 12개월선의 EPS나 BPS가 올라와서 2,380이었던 밸류에이션 레벨이 지금은 2,450선 전후 정도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깰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급락 시작이 되었던 2,720, 그 다음에 레벨 다운되기 시작했던 2,650, 이 두 지수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월 중에 2,650 또는 2,720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더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650 회복대에도 실패하고 다시 꺾인다 라고 한다면 변동성 확대 양상을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바닥 레벨 자체는 좀 올라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뭐 미국의 대선 토론도 좀 시작이 됩니다. 지금 2달 정도 남아 있고 토론 결과에 따라서 정책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뭐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벤트나 이슈가 시장의 추세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지만은 언제든지 바뀌면서 소강 상태를 걸을 수도 있고, 해리스 트레이드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그림들도 나오고 있죠. 따라서 정치적 이벤트 이슈는 단기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변화를 자극하면서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추세 반전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내각이 구성되고 정책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어느 정도 승기를 누가 잡나에 따라서 진짜로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워낙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박빙인 양상들이 벌쳐지는 가운데 최근까지는 해리스가 빠르게 따라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해리스가 좀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8월 5일부터 급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미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우위를 보인다면 또다시 혼조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해리스의 가파른 상세가 좀 우위를 보여왔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고 한다면 다시금 혼조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이슈도 좀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이번 주는 애플 아이폰 출시 예정돼 있는데 우리 관련주들도 좀 있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주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주간도 많이 팔고. 근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이폰 16 출시 예정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선점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몇몇 종목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대감이 얼만큼 선반영됐나, 오늘 애플 주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지 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아이폰 16 출시가 단순하게 아이폰만 좋은 건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좋은 건지, 최근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소부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주가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의 안정감을 찾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부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주들은 반등할 겁니다. 이후에 바라봐야 될 것은 AI 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는 계기가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샀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대형주들 SK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 지금 낙폭 좀 두드러지고 있고, 네. 반도체 섹터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인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이제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워낙 가파른 상승을 해온 데 따른 해온 데 중요한 동력이었던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제는 톤다운되는 그림이라서, 요 기울기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성장 방향성에 대한 그림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저는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전만큼 급등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겠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있습니다. 2월을 저점으로 최근까지 반도체 수요 물량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8월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13%가 늘어났고요. 특히 대만, 홍콩 같이 반도체를 중간재 성격으로 수출한 나라들이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될 경우 한국 반도체들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지금 하향 추세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최근 급락한 데 따른, 그리고 실적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레벨에서 더 팔아야 된다?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7만 원 이하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신다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 주가를 정리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또 금리 인하가 서비스업이나 통신업, 뭐 이런 내수주나 방어주 흐름 뭐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금리 인하기 경기 방어주에 대한 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금리 인하기 일부는 경기 침체로 가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이 좀 뚜렷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사이클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경기는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과 유럽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조선, 기계 같은 업종들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경기 방어주들 좀 반등하고 강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추격 매수보다는 밀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9월 FOMC가 다음 주에 열리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꽤 있어서 이번 주밖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번 주 대응 전략 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술적 반등 시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9월 전망을 하면서도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연초부터 월초부터 급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2630, 5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2530에서 2630에서 2650선 전후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추석 연휴가 가까워졌는데도 2600 밑이다
라고 한다면 매도 실익이 없는 구간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금 비중은 늘리되 2,600 이하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 2,600 이하에서는 그대로 뭐 있어도 괜찮다라고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